지금 수소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기 중으로 뿜어내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막 무려 10톤에 달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네, 진짜 완벽한 친환경의 상징으로 불리잖아요, 수소가.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양의 탄소를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기막힌 모순이야말로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에너지 전환의 진짜 민낯입니다. 맞습니다. 흔히들 그냥 화석연료 플러그 딱 뽑고 태양광 플러그 꽂으면 세상이 아주 깔끔하게 바뀔 거라고 상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현실의 그 거대한 산업이랑 경제라는 톱니바퀴는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굴러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식 습득에 열정적이시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내길 원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네네.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이 혼란스러운 전환기 속에서 진짜 돈이 되고 실제로 작동하는 미래 기술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다룰 소스들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블룸버그 에너지 리포트부터 포스코 경영연구원 분석도 있고 또 KIST랑 한국화학연구원의 최신 연구기사 그리고 심지어 그 암모니아 트럭을 다룬 유튜브 리뷰까지 있죠. 맞습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다 다른 이야기 같아 보여도 결국 미래 에너지 상용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그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오랜 터줏대감인 LNG, 즉 액화천연가스 시장 이야기부터 파헤쳐보죠. 네, 그러죠. 최근 블룸버그 리포트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지표가 나오더라고요. 그 태양광이랑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발전 단가가 메가와트 시당 한 65달러에서 82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네, 엄청나게 저렴해진 거죠. 반면에 신규 가스 발전 단가는 이미 전 세계 평균 100달러를 돌파했고 미국은 102달러를 찍었단 말이죠. 아니 숫자만 보면 가스 발전은 완전히 경제성을 상실한 거 아닌가요? 표면적인 단가, 그러니까 LCOE만 놓고 보면 재생에너지와 LNG를 압도하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블룸버그도 가스가 70달러를 넘어서면 도태된다고 분석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전 단가가 싸졌다는 것만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COI 에너지 인사이트 쪽 반론을 보면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본 조달의 유연성 때문이라는 거죠. 자본 조달의 유연성이라.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제가 만약에 수조 원을 굴리는 인프라 펀드 매니저라고 치면요. 네. 그 천연가스는 막 중동 전쟁 터지고 이러면 가격이 널뛰잖아요. 그걸 수입하려고 거대한 해상 터미널 짓고 대형 발전소 짓는 건 약간 너무 큰 도박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태양광이나 ESS는 모듈형이니까 필요한 만큼만 작게 쪼개서 투자하고 자본 회수하기도 훨씬 수월하겠네요. 그 맥락이 핵심입니다. 기술 자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금융적 수용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하고 경직된 자본이 필요한 LNG 인프라가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태양광 펀딩이 아무리 쉽고 싸다고 해도 당장 막 쇳물을 녹여야 하는 제철소나 태평양 건너는 수십만 톤급 해운선, 화학공장 이런 것들은 전기를 모아둔 배터리만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터리로는 택도 없죠. 결국 강력한 분자 형태의 에너지원, 그러니까 수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알다시피 수소는 지금 인프라도 부족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포스코 경영연구원이 아주 날카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수소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지금 위기를 맞은 LNG의 70년 역사를 가이드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LNG 역사를요? 사실 1950년대만 해도 천연가스는 그냥 석유 뽑을 때 버려지는 가스 취급받았잖아요. 폭발 위험 때문에 바다 건너로 옮기지도 못했고요. 맞아요. 지금 당장 운송도 어렵고 인프라도 없는 수소의 처지랑 완전 똑같죠. 와, 소름 돋네요. 완벽하게 겹치는데요. 당시 천연가스도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글로벌 공급망을 완성시킨 무기가 과학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바로 take or pay, 그러니까 의무인수 조항이라는 금융제도의 도입이었어요. 아, take or pay요. 네, 가스를 수입하는 측이 실제로 그 가스를 쓰든 안 쓰든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장치였죠. 아, 금융권 입장에서 보면 그 계약서 자체가 완벽한 담보물이 되는 거군요. 그걸 믿고 수조원을 빌려줘서 액화 플랜트도 짓고 배도 만들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 역시 물리적인 기술 한계 이전에 이런 발전 차익 결제나 장기 의무 구매 같은 금융적 장치가 먼저 세팅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야, 금융의 힘이 대단하네요. 근데 금융은 그렇다 치고 물리적인 장벽은 어떡하나요? 물리적 장벽이요? 네, 영하 162도로 액화시키는 게 LNG 기술인데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까지 내려가야 하잖아요. 이거는 90도나 더 떨어지는 건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약 아닌가요? 맞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면 소재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극한 상황이 되죠. 일반 철강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며 쌓아온 9% 니켈강 기술이랑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이 빛을 발합니다. 이 70년의 데이터가 없었다면 영하 253도 환경은 시도조차 못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 건가요? 소재가 완전 달라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기존 니켈 대신에 고망강강이라는 새로운 합금을 씁니다. 망간을 많이 넣어서 금속 내부 원자 배열을 엄청 조밀하게 묶어두는 원리죠. 아, 원자 배열을 아예 묶어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영하 253도 수소가 닿아도 소재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포스코나 우리 조선사들이 수소 탱크를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압도적인 소재 노하우 덕분이죠. 와, 결국 LNG가 흔들려도 그 노하우가 수소 제국의 뼈대로 재활용된다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판을 뒤집어 보죠. 네. 고망강강으로 탱크를 만들었다 쳐요. 근데 영하 253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트럭이나 배에 싣고 다닌다? 이건 에너지 효율 면에서 완전 악몽이잖아요. 냉각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예 다루기 쉬운 다른 분자로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여기서 유튜브 리뷰에도 등장했던 그 암모니아 트럭, 스타트업 아모지의 테스트 소스가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소의 치명적 단점을 우회하려고 암모니아가 등판한 겁니다. 아모지가 뉴욕에서 대형 트럭에 수소 대신 암모니아를 넣고 8분 만에 완충을 했거든요. 8분이요? 네, 그러고서 900kW시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아마존이나 아람코, SK이노베이션 같은 곳들이 600억 원 넘게 투자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암모니아는 탄소가 아예 없잖아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니까. 그렇죠.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옵니다. 게다가 영하 33도면 액화가 되니까 영하 253도 수소에 비하면 보관이나 운송은 완전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네요. 네, 훨씬 다루기 쉽죠. 사실 놀라운 비화가 하나 있는데 디젤 엔진 창시자인 루돌프 디젤 아시죠? 네네. 그분이 100년 전에 무려 7년 동안이나 암모니아 엔진을 연구했었습니다. 와, 진짜요? 100년 전부터요? 네, 근데 결국 포기했어요. 암모니아가 불이 잘 안 붙고 연소가 느리거든요. 당시 기술로 억지로 태우려다 실패한 거죠. 아, 태우려고 해서 실패했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태우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뽑아냅니다. 무거운 배터리 문제도 해결하고 수소의 저장 비용 문제도 동시에 잡는 완전 다크호스인 셈이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모지 트럭이 암모니아를 쓴다고는 하는데 암모니아를 바로 전지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 크래킹 보정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트럭 안에서 암모니아를 막 500도 이상 가열해서 다시 질소랑 수소로 쪼개는 크래킹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럼 움직이는 화학 공장을 싣고 달리는 건데 열내느라 에너지 손실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암모니아 모빌리티의 가장 뼈아픈 딜레마거든요. 크래킹은 외부에서 계속 열을 가해줘야 하는 흡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요. 트럭 달리려고 만든 에너지를 다시 암모니아 쪼개는 데 써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시스템 전체 효율이 깎이죠. 아모지가 그걸 소형화한 건 대단하지만 중간 과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암모니아 조금이라도 새어나오면 그 오줌 냄새는 또 어떡할 거고요? 결국 크래킹이라는 열쇠를 빼버려야 진짜 혁신인데 바로 여기서
KIST 연구진의 최신 성과가 등장합니다. 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음 소스에 있죠. KIST랑 여러 기관 공동연구팀이 트럭 위에서 수소를 억지로 뜯어내는 과정을 통째로 삭제해버렸습니다. 크래킹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직결형 암모니아 연료전지라고 해서 복잡한 장치 없이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에 바로 주입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아니, 암모니아를 다이렉트로 꽂는다고요? 제가 알기로 암모니아를 기존 촉매에 바로 넣으면 질소 원자가 표면에 찰싹 달라붙어서 질식해버리는 촉매 피독 현상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전지가 금방 망가져버리죠. 이건 마치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억지로 막 먹이는 것과 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피독 현상을 막아낸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고엔트로피 산화물 촉매를 개발했거든요. 고엔트로피요? 무질서도가 높다는 건데 막 여러 금속을 복잡하게 섞었다는 건가요? 네, 5가지 이산을 다른 금속을 아주 무작위로 섞어서 굳혀버린 겁니다.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질소 원자가 달라붙을 틈을 안 주는 거죠. 아, 자리를 못 잡게 아예 튕겨내버리는군요. 네네. 근데 기사 보니까 엄청 신기한 게 있던데 고온에서 촉매 표면에 나노 입자가 스스로 돋아난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걸 용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연료전지가 600도 고온에서 작동할 때 격자 내부에 있던 금속 원자들이 열을 받고 표면으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와, 600도 열을 받아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밖으로 나와서 신선한 촉매 역할을 해준다. 완전 자가재생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스스로 망가진 걸 치유하는 거죠. 그 결과 600도라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255시간 동안 아무 성능 저하 없이 암모니아를 분해했습니다. 와, 255시간이요? 네, 크래킹 한다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이 무탄소 발전의 한계를 완전히 낮춰버린 겁니다. 진짜 중간 기착지 없이 직항으로 가는 기술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미래 운송수단 퍼즐은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미래 에너지가 완벽해진다고 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굴뚝에서 쏟아지는 그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들은 대체 어떡합니까? 그거 참 난감한 문제죠. 허공에 흩어진 탄소 그냥 두고 친환경 논하는 건 반쪽짜리잖아요. 이 찝찝함을 해결할 마지막 소스,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 장치, 줄여서 SOEC 기술인데요. 이건 대기 중에 골칫거리인 이산화탄소를 역으로 분해해서 유용한 자원으로 돌려놓는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겁니다. 타임머신이요? 네, 이산화탄소에 전기를 가해서 산소를 하나 떼어내고 일산화탄소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아, 일산화탄소. 여기서 일산화탄소가 왜 중요한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다 수소 적절히 섞으면 합성가스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항공업계가 피 터지게 확보하려고 싸우는 친환경 제트 연료, 그 SAF의 핵심 원료잖아요. 탄소 쓰레기가 비행기 띄우는 황금알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장치 굴리는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면서요. 네, 700도에서 800도 사이에 엄청난 고온이 필요합니다. 장치 안에 전해질 층이 있는데 이게 YSS랑 GDC라는 두 가지 세라믹을 얇게 겹쳐놓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800도까지 올라가면 두 소재가 열받아서 팽창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경계면이 힘을 못 버티고 쩍 하고 갈라져 버리죠. 계면 박리라고 합니다. 다른 재질 유리 붙여놓고 막 불로 달구면 깨지는 거랑 똑같네요. 보통 이거 막으려고 반도체 공정에 쓰는 진공증착 같은 거 써서 코팅 입히지 않나요? 그렇게 하죠, 보통은. 근데 그러면 장비가 너무 비싸서 대량 생산은 꿈도 못 꿀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화학연구원 팀이 진짜 허탈할 정도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비싼 진공장비 다 치워버리고 그냥 분말 섞인 용액에 소재를 퐁당 담갔다 빼는 딥코팅 방식을 쓴 겁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고도의 나노공학이 필요한 문제인데 그냥 용액에 담갔다 뺀다고요? 그 열팽창 스트레스를 어떻게 버티죠?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원리가 기가 막힙니다. 딥코팅을 하면 용액 속 입자들이 기존 전해질의 미세한 구멍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아, 스며든다고요? 딱하게 맞물린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처럼 유연한 완충지대가 생기는 거네요. 열받아서 팽창하려고 해도 이게 연골처럼 늘어나서 스트레스를 흡수해버리는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보면요. 이 단순한 공정으로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능력, 즉 전유 밀도가 무려 3.6배나 상승했습니다. 와, 3.6배요? 대박이네요.
네, 게다가 투입된 전기가 낭비 없이 전환된 비율인 패러데이 효율도 91%를 기록하면서 80시간 동안이나 유지됐어요. 복잡한 장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간 게 오히려 효율이랑 내구성을 다 잡았네요. 게다가 딥코팅이면 공정이 싸니까 동전만한 셀을 핸드폰이나 모니터 크기로 팍팍 키우는 대면적화도 훨씬 수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집어 삼키는 공장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가른 퍼즐이 여기서 딱 완성됩니다. 이야, 진짜 완벽한 사이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 혁신이라는 게 연구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소재공학이랑 금융 메커니즘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세상을 바꾸거든요. 완전 공감합니다. 위기에 처한 LNG 노하우가 수소 인프라 뼈대가 되고 수소의 빈틈을 암모니아 트럭과 KIST 연료전지가 싹 채워주잖아요. 게다가 이미 배출된 탄소는 화학연구원 딥코팅 기술로 다시 자원이 되고요. 네, 파편화된 기술 뉴스 같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서 이 거대한 순환 경제의 메커니즘이 실시간으로 조립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꿰뚫어 보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의 승자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줌 냄새 나는 암모니아랑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최고의 미래 에너지로 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그저 막 처리해야 할 쓰레기나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것들 중에 아직 완벽한 촉매나 발상의 전환을 만나지 못해서 잠들어 있는 다음 세대의 황금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 진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굴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 숨겨진 그 역발상의 황금 꼭 파고들어 보시고요. 지식의 최전선에서 알매 한계를 넓혀드리는 시간.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시야를 뒤집어 놓을 예리한 퍼즐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